거기 260페이지 보시면 세금과 공과라고 있거든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재산세, 자동차세, 회비. 그래서 세금과 공과는 말 그대로 세금 내거나 공과금 낼 때 쓰는 계정 과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공부할 때 요게 종종 나오거든요.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회비 같은 것들. 그러면 그때 뭘로 처리하시면 되세요?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임차료라고 되어 있고 지급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급임차료는 솔직히 옛날 용어예요. 요즘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 용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쓰기는 씁니다. 쓰는 회사가 있긴 있는데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임차료, 지급임차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월세. 그래서 임차라는 게 빌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월세 같은 것들 내는 회사들 있죠.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옆에다가는 우리 자동차 그러면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은 두 가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차량 운반부하고 그 다음에 차량 뭐요? 유지비. 이렇게 이제 자동차 하면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에서는 일단 먼저 보실게 저기 12번에 교육훈련비라고 있거든요. 네, 교육훈련비는 말 그대로 뭐 할 때 쓰시는 거예요? 교육받을 때. 그래서 시험 문제 푸는데 문제에서 교육받았대 라고 나오면은 요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교육훈련비가. 결론은 뭐 나오면 뭐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거를 내가 시험 볼 때까지 얼마나 기억하느냐, 그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시험에.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접대비라고 있으세요. 접대비는 누구랑 밥 먹는 거예요? 거래처랑. 그래서 거래처 관련돼서 돈 쓰는 거를 뭐라고 하세요? 접대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위해서 돈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 위해서 돈 쓰면 아까 뭐라 그랬죠? 복리, 후생비. 그 두 가지 구별 잘 하셔야 되세요. 돈을 썼는데 누구 위해서 썼냐? 거기에 따라서 정답이 바뀝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이제 하면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263페이지. 어차피 나중에 설명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263페이지 2번에 보시면 저기 배당금 수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문제 풀 때 배당금이라고 나오면 항상 두 가지를 적을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뭐를 적을 거냐면 돈으로 주는 배당을 현금 배당이라 그래요. 뭘로 주는 거라고요? 돈. 그 다음에 주식으로 주는 걸 주식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배당이 뭐냐면은요, 이게 배당이에요. 우리 회사가 장사가 잘 되게끔, 이 그 주식이라는 건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주는 게 배당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받을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줄 때. 그래서 현금 받으면은 그때는 이제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주식 배당 받으면은 회계 처리하시면 안 되고 수량과 단가만 다시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재계산하라고.
그 다음에 줄 때는 나중에 준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데, 전산회계 1급은 주로 왼쪽 게 많이 나오고요. 전산세무 2급은 오른쪽 것도 나와요. 그게 이제 급수별 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급수가 두 가지를 준비할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은 조금 더 쉬운 게 전산회계 1급이고 좀 더 어려운 게 전산세무 2급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문제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하고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이라고 있거든요. 그 옆에다가 아까 잠깐 이야기한 미실현이라고 적어주세요. 지문에 미실현이라고 나오면 요거 관련된 내용이세요. 평가 관련된 내용. 참고하시고 다음에 저기 6번하고 7번 봐주세요. 264페이지. 요건 이제 제가 외화 나올 때마다 맨날 쓸 건데요. 6번하고 7번에 보시면 우리 외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화가 어느 나라 돈이죠? 네, 외국 돈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환 차익, 그 다음에 외환 차손, 그 다음에 외화환산 이익, 외화환산 손실. 그래서 일명 앞으로 제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짧은 거 쓰세요. 그러면 위에 거 쓰면 되고 긴 거 쓰세요. 그러면 밑에 거 쓰시면 되는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요. 요 차이점이 있어요.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은 언제 쓰는 거냐면 요거는 실제 그 돈을 주고받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일명 제가 실제라고 써드릴 거고 그 다음에 외환산이익, 외환산 손실은 평가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는 거예요? 결산할 때. 그 다음에 요거는 12월 31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어떻게 구별하시냐면은 문제 푸실 때 만약에 시험 문제가 12월 31일이야. 그러면 이게 기억나야 되는 거고 12월 31일이 아니야. 그러면 뭐가 기억나면 돼요? 위에 게 기억나면 돼요. 그래서 언제 쓰느냐 그거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이라는 거는 이런 거 갖고 장난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계정 과목 언제 쓰는지 아느냐 모르느냐가 어때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8번은 나중에 시간 내서 따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9번하고 10번 같이 볼 거예요. 이 9번하고 10번을 같이 보시면 자산수증이익이라는 건 자산을 공짜로 받은 걸 자산수증이익이라고 해요. 숫자가 받을 숫자고 증이 증여예요. 우리 증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상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공짜로 받는다라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증여는 살아있을 때, 상속은요 돌아가신 다음에, 죽은 다음에 받는 건 상속.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공짜기는 하지만 언제 공짜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산수증이익은 그래서 공짜로 받은 걸 자산수증이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안 갚아도 되는 걸 채무 면제이익. 왜냐하면 채무의 뜻이 뭐죠? 빚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면제는 뭐 해도 된다? 안 갚아도 된다. 그래서 돈 안 갚으면 회사 입장에선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당연히 이익이겠죠. 그래서 채무 면제이익.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저기 266페이지에 있는데 재해손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재해손실은 뭐 이런 경우입니다. 뭐 홍수 피해나 아니면 뭐 불 나거나 지진 나거나 이런 것들을 재해손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재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이익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예요? 네, 손해 보겠죠. 그래서 그거를 재해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교재는 저기 뭘로 되어 있냐면 보험 차익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보험 수익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뭐냐면 보험으로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 드는 이유가 있죠. 네, 보험이 대부분 내가 좋은 일 생길 때예요, 안 좋은 일 생길 때예요? 안 좋은 일 생겼을 때 이제 내가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보험회사에서 그 보험금 받아서 해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보험 차익, 보험 수익은 뭐냐면 보험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화재가 발생했어. 근데 화재가 발생하면 그 이후에 화재 관련돼서 보험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리고 제가 보험회사 직원은 아니지만 보험 한두 개씩은 들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러면 보험 안 드셔도 돼요. 어떤 분들은 보험 안 드셔도 되냐면 나 현찰이 너무 많아. 돈 많아. 그러면 보험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보험이라는 게 약간 품앗이 개념이에요. 여러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필요한 사람들 뭐 하는 거죠? 보험금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제일 좋은 거는요. 이런 분이 가장 좋은 거예요. 제 주변에도 있는데 보험 든 게 아까워라는 생각 드시는 분이 좋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보험 든 게 아깝다는 얘기는 내가 보험금을 타먹어 본 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픈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저도 아파봤지만 아파봤자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요. 그 다음에 거기 265페이지 보시면 11번에 잡이익 잡손실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저희 이제 언제 쓰냐면 다른 때도 종종 쓰는데 여기랑 관련이 있어요. 현금과 부족. 요것도 이제 결산할 때 볼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어디로 오시냐면은 285페이지 285페이지 보시면은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이라고 있습니다. 결산은 이날하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저희 4시간 정도 투자해서 따로 연습하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이유는. 그래서 결산은 이제 몇 월 며칠 날 한다고요? 12월 31일 날 하는데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고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감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회계할 때에 마감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은 내년으로 넘겨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은 손익에 대체해서 내년에는 빵인데, 요거는 저때 자세하게 할 거예요. 결산 연습할 때 따로. 왜냐면 지금은 설명드려도 이해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용 자체가 좀 심오한 파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따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냥 요런 게 있나 보다 정도만 일단 봐두세요. 그 다음에 거기 285페이지 보시면 뭐 예비 절차, 본 절차, 결산 보고서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시산표에다가. 거기 보시면 무슨 표라고 있으세요? 시산표라고 있어요. 무슨 표요? 시산표. 시산표가 하는 역할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보여준다 그래서 무슨 표라 그래요? 시산표라고 해요. 그래서 얘 하나만 들어가면은 다 볼 수 있어요. 뭘 다 볼 수 있냐면은 자산 얼마인지, 부채 얼마인지, 자본 얼마인지, 수익 얼마인지 이거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곳이 여기에요. 시산표. 그래서 시산표 들어가면 뭐를 할 수 있냐면 우리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냐면은 차변하고 대변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이상은 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287페이지 보시면 결산수정분계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몰아서 볼 겁니다. 왜냐면 지금 아직 우리가 진도를 나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봐도 무슨 말인지 헷갈려요. 요거는 나중에 따로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교재는 쭉 넘어오셔서 293페이지. 원래 293페이지 잘 안 보는데 가끔씩 이거 갖고 시험 문제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293페이지 보시면 장부라고 그 회계 정보 조회라고 있는데 거기 그 표 있거든요. 위에 보시면 여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분계장하고 총계정 원장. 나머지는 안 볼 거예요. 이 두 가지도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두 가지를 주요 장부라 그래요. 주요의 뜻이 뭐죠? 네,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장부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분계장은 분계할 때 쓰는 장부고요. 총계정 원장은 전기할 때 쓰는 장부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무슨 부라 그래요? 주요부, 뭐 주요 장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쭉 넘어오시고 312페이지. 그래서 312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313페이지에 질적 특성 좀 봐주세요. 요거는 따로 일부 좀 숙지도 해두셔야 되는 파트인데요. 거기 보시면 질적 특성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2번, 3번이에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무슨 성이라고 쓰여 있죠? 목적적 합성. 그 다음에 3번에 신뢰성.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사이가 이 두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적 합성은 말 그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건데 거기 보시면 예측 역할과 확인 역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예측가치. 예측가치가 예측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피드백가치. 피드백가치가 확인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적시성.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미래지향적이에요. 목적적 합성은 대부분 과거보다는 미래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죠? 네, 이것도 이제 목적에 맞게 쓰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해서 취업이 목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때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하는 겁니다. 예측합니다. 그래서 무슨 예측하시냐면은 이거 배우시는 분들 대부분 분들이 이거 배워서 자격증 취득한 다음에 취업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오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부하다 보면은 처음에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분위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할만하겠지. 아니면 쉬울 거야. 아니면 내가 이거 따면은 바로 취업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내가 예측한 게 안 맞네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냥 계속 밀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고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 고치는 걸 뭐라 그래요? 피드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피드백도 어때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드백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갈 건지가 또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 할 건지 아니면은 뭐 계속 이제 진행을 해서 일단 자격증만 따놓을 건지 아니면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적시성이라는 건 타이밍이에요. 적시에 사용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정보를 가지고 타이밍에 맞춰서 쓰는 것도 어떻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는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도 뭐 사건 사고가 있긴 있었지만 내가 그 정보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거를 골라내는 것도 어때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못 골라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누군가가 얘기하면 무조건 맞대.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가 몰라도 되는 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거짓 정보 때문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터진 것 중에 하나가 뭐 주식도 터졌었고 부동산도 터졌었고 부동산도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옛날부터 어떤 분들이 많았냐면 자기가 사요. 부동산을 사놓고 이제 안 팔리니까 어떻게 파냐면은 자기가 만약에 유튜버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꼬시는 겁니다. 요 동네 앞으로 발전할 거니까 예전에 이거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찝어까지 줬어요. 요거 살면 여기가 앞으로 발전할 거니까 이 집 사면 된다고.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집이 떠든 놈이 집주인인 거예요. 비싸게 해서 팔아먹고. 주식도 그랬잖아요, 최근에. 그런 일들이 왜 생기냐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힘을 좀 빌리는 겁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거 하는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선택은 누구 탓? 본인 탓이에요. 그래서 잘 돼도 본인 탓, 안 돼도 본인 탓입니다. 아니 뭐 그런 애들이 자기가 찝어준 거 안 됐다 그래갖고 책임져 줄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1억을 잃든 5억을 잃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항상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돌아다니는 유튜브 영상 중에 하나가 어떤 그 부동산 유튜버인데 한 35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좋으니까 빨리 사라 그랬대요. 샀어요. 지금 1억 떨어졌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선택은 내가 했으니까 선택한 것까지는 괜찮다. 근데 그쪽에서 이걸 잘못한 거예요. 피드백. 그러니까 자기가 이래서 떨어졌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대부분 그런 데들은 부동산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네이버 카페. 거기에서 영구 탈퇴시켜버렸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하면 사람들의 믿음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그랬다가 사건 사고가 더 커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좋으면 지가 사지 왜 남한테 사라 그러냐고요.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로또 1등 번호를 알고 있어 가리켜 줄 거냐고요. 본인이 10장 사지. 그걸 누굴 가리켜줘요.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맹목적으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꼭 나중에 그 사건 사고 터지고 나중에 꼭 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뢰성은 대부분 과거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행적을 보고 이 사람을 믿을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뭐 저도 예전에 학원 인포에서 일했을 때 이런 자격증반 관련돼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여기는 몇 프로나 붙어요?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 말이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 떨어지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수업하는 방식이야 다 다르긴 하겠지만 다들 목표는 붙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과연 앞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예. 근데 솔직히 못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예. 제 얼굴에 침 뱉기긴 하지만 예. 저도 예전에 배웠잖아요. 예. 그러면 요즘 들어서 무슨 생각 드냐면 아 내가 좀 어떻게 보면은 무식하게 배웠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하기는 해요.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가르쳐 주시던 분들이 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예. 옛날에는 그냥 단반 외웠어요, 솔직히. 예. 이거 나오면 이거야, 저거 나오면 저거야. 저는 약간 그렇게 배운 스타일이라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잘못 배웠다라기보다는 좀 그럴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중립성. 순서는 상관없어요. 저도 써드릴 때마다 순서가 조금씩 바뀌긴 하더라고요. 근데 시험이라는 건 시험 운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문제 잘못 만나면 붙을 사람도 떨어지긴 합니다. 과거에도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분은 다 붙을 거야 그랬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왜 떨어졌냐면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가족 중에 한 분이 사고가 났대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분을 봐주실 만한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일주일 동안 공부해야 되는데 간병인 역할을 하시느라 공부 하나도 못했다고. 그래서 떨어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은 말 그대로 표현을 할 때 충실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질문을 했어. 오늘 A라 그랬어요. 그럼 내일 질문할 때도 뭐라 그래야 되죠? A라고 해야 되죠? 근데 오늘은 A라 그러고 내일은 B라 그러고 모레 물어봤더니 또 모레는 또 C래. 이런 식으로 말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말 바뀌는 사람 믿어야 돼요?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요즘 이제 열심히 뉴스에 나오시더라고요. 네. 검증하고 있습니다. 누구 검증하고 있냐면 통일부 장관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네. 근데 제가 봐도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제가 아니라 그래서 안 시킬 거 아니니까. 네. 근데 뭐가 아니냐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정치나 그런 쪽에는 공무원도 그렇고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은 안 돼요. 무조건 중립적인 사람을 뽑아놔야 돼요. 그래서 검증을 합니다. 근데 검증하는 것도 대부분 과거의 걸로 검증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냐. 남자로 치면은 과거에 군대를 갔다 왔냐. 이런 것도 하나의 검증으로 보잖아요. 그 다음에 항상 뭐여야 돼요? 중립적이어야 돼요.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할 때는 누구 입장에서 하라 그랬죠? 회사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실무 가시면 회사 입장이 아니고 사장님 입장으로 바뀝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일단 결제권자가 누구죠? 사장님이죠. 지맘 안 들면은 결제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월급 줘요? 사장님이 월급 주죠. 사장님 입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은 누구 입장에서 일해요? 국가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왜요? 월급 누가 주니까? 나라에서 주니까. 그러니까 누가 돈 주느냐에 따라서 성향이 바뀔 수는 있는데 원래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신뢰성은 대부분 과거와 관련된 거고 목적적 값성은 대부분 뭐와 관련된 거예요? 미래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과 목적적 값성은 상충관계라고 해요. 상충관계. 이게 뭐냐면 둘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목적적 값성이 좋으면 신뢰성은 떨어지고요. 신뢰성이 좋으면 목적적 값성은 떨어져요. 그래서 둘 다 좋을 수 없는 거를 상충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저희 시험은 요거 종류 잘 물어봐요. 요 종류 잘 기억하시고 나중에 쪽지 시험 보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314페이지 거기 보시면 왜 이걸 진한 글씨로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보수주의라고 있어요. 보수주의를 다른 말로 안전성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는 걸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공부하고는 상관없지만 정치 쪽에도 보수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수가 뭐냐면 안 바뀌는 걸 원하는 쪽이에요. 왜냐면 안 바뀌면은 지금 이대로는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저처럼 돈 없는 사람들은 보수주의 쪽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이래 살아도 못 살고 저래 살아도 못 사니까 좀 뒤집어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보수 쪽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보수주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돈 많은 사람들이 보수주의적인 성향이 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안전하게 간다는 얘기는 안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천지개벽이다. 그러면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 가난해졌던 사람이 부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들은 이쪽 성향이 셀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보수여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걸 뭐 할 수 있죠? 안전하게 지킬 수 있죠. 근데 저처럼 이제 나 갖고 있는 것도 별로 없어. 그러면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크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 좀 적어요. 근데 요즘 젊으신 분들 중에 이것도 모르고 그냥 보수 쪽에 막 하시는 분들 있어요. 예.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진짜 보수도 아니에요. 예. 그냥 이쪽에서 달콤한 얘기해주면 이쪽 가서 붙었다가 저쪽에서 달콤한 얘기해주면 저쪽 가서 붙었다가 예. 근데 왜 그러냐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저녁에 가족들하고 밥 먹으러 가는데 요즘 다시 그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저 놀랐어요. 신천지에서 포교 활동하고 있던데요. 유인물 촥 내밀면서 길거리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신천지는 솔직히 뭐 다른 것들은 종종 봤는데 신천지 포교 활동하는 건 처음 봤어요. 네. 네, 대로변에서 광고지 찍 내밀면서 관심 있으시냐고. 그냥 가니까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니요, 아주머니들이었어요. 뭐 그런 것들도 있죠. 네. 근데 뭐 제 나이에 뭐 대학생들이 포섭한다고 포섭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포섭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아직 내가 뭐가 맞는지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질적 특성 간의 균형 보시면 무슨 관계라고요? 상충 관계. 네. 이 상충 관계는 둘 다 좋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과거지향적이신 분들은 신뢰성에 좀 더 목적을 두는 거고 미래지향적이신 분들은 목적적 합성에 좀 더 뭐 하는 거예요? 네, 두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꼰대다 보니까 저는 이걸 좀 더 중요하게 봐요. 과거를. 근데 요즘 젊으신 분들은 요걸 좀 더 중요하게 보죠. 네, 앞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그게 좀 더 중요하니까. 근데 제가 앞에서 뭐 요것저것 떠들어도 그냥 본인 맞게 하시면 돼요. 그냥 저는 요런 게 있다지, 이래야 된다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 위에 보시면 비교 가능성이라고 있어요. 그 비교 가능성 옆에다가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단기하고 전기. 단기가 올해라 그랬어요. 전기는요? 네, 작년. 그래서 우리 회계는 작년 거랑 올해 거랑 비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회사들은 발전해야 돼요? 퇴보해야 돼요? 발전해야 되죠. 그 발전을 했다는 얘기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매출이 또 늘어야 되고 맞죠? 네, 이익도 더 많아야 되고 뭐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매출액은 늘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똑같은 물건을 팔았어도 우리나라는 현재 이거죠. 인플레이션. 물가가 뭐 하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번에 그 최저임금 확정됐죠? 네. 그러면서 말 나오고 있죠. 무슨 말 나오고 있냐면은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적은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많이 오른 거예요. 저 예전에 PC방에서 알바했을 때 2,500원 받았어요. 2,500원, 2,300원. 네, 못 믿겠지만. 야간 죽어라고 뛰면 한 60만 원 받았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월급이 뭐 120, 130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생긴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최저임금 올라가면 일자리는 좀 줄 수 있겠지만, 어차피 저기 뭐냐
다 잘 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좀 더 잘 살려면 최저임금 제도라는 게 있어야 돼요. 최저임금 제도 없었으면요, 제가 장담하는데 아직도 PC방 알바비 3, 4천 원일걸요. 그리고 처음 들어가면 120, 130 많이 받아야 150 이럴 거예요. 근데 최저임금 제도가 있으니까 그나마 200도는 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120, 130은 세금 떼기 전이에요. 세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내년에는 만원대 갈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 대신 전제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경기가 지금보다는 뭐 해야 돼요? 좋아져야 돼요. 그러면 만원은 넘길 것 같아요. 그리고 맨날 뭐 잘나신 분들이 뭐 외국 어쩌고 저쩌고 거리는데, 아니 외국을 뭐하러들 먹여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먹여줄게요? 네. 근데 물가가 오른 건 맞아요. 그저께 가족들끼리 여행 갔다 왔는데 비싸더라고요. 뭘 먹으러 가도 비싸. 현재 우리나라는 뭐예요?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뭐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중요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성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자주 일어나냐, 자주 안 일어나냐. 솔직히 이런 건 안 중요하잖아요. TV 수신료. 이런 거는 이용자가 의사결정할 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냐면 TV를 뭐 몇 천만 원어치 볼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회사가 뭐 TV 보는 거랑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었던 전기요금은 중요하죠. 왜냐면 전기요금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뭐하니까요? 크니까. 거기 밑에는 금액의 대소관계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론적 관점이고요. 실무에서는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금액이 큰 게 중요해요, 작은 게 중요해요? 큰 게 중요하죠. 근데 이론상에서는 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 다음에 315페이지 밑에 보시면 기본가정이라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기업은 뭐가 있어야 된다? 실체. 근데 원래는 실체 없어요. 회사 만질 수 있어요? 아니죠. 못 만집니다. 실체가 없지만 실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기업이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해요. 그러면 사업할 때 계속 하려고 해요? 잠깐 하고 망하려고 해요? 계속 하려고 하죠. 그래서 계속 기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간별 뭐요? 보고. 그래서 우린 일반적으로 회계단위라고 하는데, 이 회계단위가 몇 년이에요? 1년이에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원래 회계는 한 바퀴 돌려면 몇 년이 필요해요? 1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건 저는 못했는데, 회사 가시면 꼭 몇 년 이상은 다니세요? 네, 못해도 3년 이상.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명함 좀 내밀려면 3년 이상은 다녀야 되고, 진짜 못해도 몇 년은 다녀야 돼요? 1년 이상은 다녀야 돼요. 그래야 어디 가서 이력서에라도 쓰지, 저처럼 막 뭐 3개월, 네, 뭐 1개월, 막 2주 이렇게 다니시면은, 저는 3년 동안 신입이었거든요. 거짓말 안 하고. 왜냐면 쓸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일 많이 다닌 게 9개월이고 막 3개월, 2개월 다녔는데, 이력서에 그거 다 쓰면 뽑아줄 거예요, 안 뽑아줄 거예요? 안 뽑아줄 거죠. 그래서 본인의 약점은 최대한도로 안 만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사 담당자는요, 그 약점을 이용해서 내 월급을 깎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에 우리 인사 담당자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하냐면, 이 사람이 급여를 깎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도 판단 기준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인사과에서는 이 사람이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이용해서 월급을 줄여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장님이에요. 근데 직원이 들어왔어. 근데 만약에 이 직원한테 2,800만 원을 줄 수 있고 3,000만 원을 줄 수 있어. 얼마 줄 거예요? 2,800 주겠죠. 왜요? 이 사람한테 2,800을 주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200이 늘어나잖아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입장 차이예요, 입장 차이. 네. 근데 항상 중간운대 값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직원 입장이 됐을 때에는
3천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3천을 받으려면 내 능력을 뭐 해야 돼요?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평생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만 따고 끝이 아니에요. 이게 꼭 교육을 받냐 안 받냐가 되는 것만 아니고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살아있는 교육을 꽤 여러 번 받았는데 회사 오래 다니고 싶으시면 눈 질끈 감고 다니십시오. 저처럼 눈 뜨고 다니면 오래 못 다닙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예스맨이 되세요. 저처럼 노맨 되지 마시고. 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회사 생활할 때는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스타일이라 그나마 결혼하고 나서 좀 줄긴 했는데 비율적으로 준 거지 안 한다는 아니거든요. 지금도 해요. 근데 이거는 제 성향이라 누구한테 안 할게요라고 겉으로 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다음에 이 상황 되면 또 할 건데 이건 제 성향이에요. 근데 이런 성향이 여러 명이서 이렇게 활동하는 곳에서는 좋은 성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명 독고다이 혼자서 하는 때는 괜찮은데 단체 행동에서는 좋은 성향은 아닙니다. 단체 행동에서는 어떤 성향이 좋은 거예요? 리더인 사람이 이거 합시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의 하고 하는 사람이 단체 성향에선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회사 오래 다녀요. 저도 좀 짜증나는데 회사 이렇게 다녀보면 일 잘한다고 소문나시는 분들은 어느 순간에 그 회사에 없어요. 대부분 그만둡니다. 그러면 누가 남아있죠? 나중 되면 파리들이 남아있어요. 손 잘 비비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아부 잘 떨고, 그 다음에 능력은 어중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회사 오래 다녀요. 능력 좋은 사람이 왜 그만두는지 아세요? 여기 그만두고 딴 데 가면 되지. 근데 능력이 어중간한 사람이 왜 오래 다녀요? 여기 그만두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회사 다니면 다닐수록. 특히 중소기업이 그게 심해요. 대기업들이야 어차피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적은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대기업보다는 심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내가 대기업을 못 다녀봤으니. 그 다음에 336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원가에게 조금 볼 거예요. 오늘부터. 원가에게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빠르면 내일, 늦으면 수요일 날 한두 시간 정도 하면 끝나요. 원가에게는 이거 잘하시는 분이 왕입니다. 암기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산회계 1급이 4개 나오거든요. 4문항 나오고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은 5문항 나와요. 우리 목표는 다 맞추는 게 목표예요. 왜 그러냐면 이쪽 파트가 범위는 적은데 적은 범위에서 나오는 양은 많아요. 범위에 비해서. 그래서 이쪽은 확률적으로 다 맞출 확률이 다른 파트에 비해서는 높아요. 그리고 우리 이론 몇 문제라 그랬죠? 15문제예요. 목표는 10문제 이상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노선은 최하 8개 맞추셔야 돼요. 8개 밑으로 떨어지면 합격할 확률이 급속도로 떨어져요. 10개 정도면은 한 50% 보거든요. 8개면 한 30%? 근데 10개 넘어가면 붙을 확률은 한 70% 이상 올라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론 10개 이상 맞을 정도면은요 실기에서 틀릴 수 있는 문항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거든요. 찍어서 맞추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복불복이니까. 내가 풀어서 10개 이상 정도 맞추면 거의 합격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쌓아놓은 데이터에 의하면.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2장짜리에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원가에게는 이분 보려고 만든 거예요. 내부. 우리 재무회계가 누구 보여주려고 만든 거죠? 외부죠. 근데 원가에게는 내부. 그래서 누굴 보여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부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외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더 좋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주로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본사나 어디요? 사무실. 그 다음에 뭐 영업부. 그 다음에 원가회계는 공장, 뭐 생산, 뭐 조립,
제조 이런 쪽이 이제 원가회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천에 뭐가 많죠? 네, 제조회사가 많죠. 그래서 원가회계도 할 줄은 아셔야 돼요. 뭐 컴퓨터가 많이 도와주긴 하지만.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취업하실 때 제조회사의 단점은 아마 그게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제조회사 다녀봤지만 출근 시간이 조금 더 빨라요. 9 to 6 아니에요. 네, 8 to 5거나 아니면 더 일찍 출근했다가 더 일찍 퇴근하는 데도 있어요. 뭐 7시 반 출근했다가 4시 반 퇴근인가? 뭐 이런 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대부분 어쨌든 8시간은 어느 정도 챙겨주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길게 일 못 하시는 분들, 그러면 경리파트에서 간혹가다 한 1년은 오가고, 한 달에 한두 군데 정도 요것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단기 일자리도. 4시간짜리. 근데 대부분 4시간이 오후에요. 그래서 뭐 1시부터 5시.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뭐, 생각으로 9시부터 1시 이런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어쨌든 단기 쪽도 있기는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건비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꼭 8시간 동안 있을 필요가 없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단기로 뽑거나 아니면 모든 일을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맡기는 회사들도 늘어날 거예요. 아예 경리 직원을 안 쓰고 경리 파트에서 일해야 될 거를 월급보다는 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세무사 사무실에다 이렇게 맡겨서 하는 것도 있을 건데, 맡기면 단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을 하려면 맨날 뭐 해야 돼요? 연락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안 쓰는 데보다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간이 좀 줄어드는 데는 늘어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기존에 3명이 필요했었던 회사는 뭐 2명, 2명 필요했었던 회사는 1명 이런 식으로 줄이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가면 갈수록 물가는 오르고 월급들도 오르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매출액은 실질적으로 그 오르는 만큼 안 오르기 때문에 약간 가면 갈수록 좀 더 이제 뽑는 인원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없어지진 않으니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은행 직원들도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줄고 있잖아요. 왜냐면 직원이 필요가 없으니까. 프로그래머가 필요한 시대지. 그래서 그 시대에 맞춰서 해야죠. 네, 잠깐 쉬었다가 35분부터 이제 원가에게 제대로 볼 겁니다.